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자연 선택을 발견한 다윈이 결국은 자연에서 도태되어야 하는, 자연적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좋은 책들을 선정하여 여러분께 짧은 시간 동안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책들은 읽을 때 시간이 꽤 걸리지만 읽고 나면 그 핵심 내용은 몇 페이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요즘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도 제 영상 하나만 보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책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떠먹여 드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윈 평전입니다. 먼저 이 책은 1991년도에 쓰여진 책으로 저자는 에이드리언 데스먼드 교수와 수십 년 다윈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신 제임스 무어 박사입니다. 이 책은 많은 찰스 다윈 책 중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다윈 평전일 뿐만 아니라 당시 신학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진화론을 펴낸 한 자연과학자의 인간적인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책의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윈 평전을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윈은 신학적으로 정말 보수적인 시대인 1809년에 태어났으며 그 당시는 많은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시대였다. 다윈은 과학을 의지하는 자유사상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유한 의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었고 이러한 부유한 가정환경 덕에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린 시절 다윈은 여러 역사적 천재들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전혀 아니었고 다윈의 아버지는 다윈을 모자란 아이로 볼 정도로 학교에서 자퇴시키기까지 하였다. 다윈은 단지 조개껍데기, 새알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를 의사로 키우려고 했지만 의학을 배우던 다윈은 피만 보면 괴롭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친구들과 생물 채집을 다니다가 에든버러 학교에서 다윈의 은사인 그랜트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랜트는 동물들이 각자 완벽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구성하는 어떤 공통의 근본적인 설계도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생각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는 그랜트 선생님에게로부터 생물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였지만 보수적인 기득권층이었던 찰스의 아버지는 찰스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국 국교의 성직자가 되어서 평생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는 시골 교구에 가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꿈의 직장 같은 곳이었기에 다윈 또한 자신이 이 계획에 잘 어울리며 시골 교구에 가서 성직자가 되어 생물 연구에 전념하고 싶었다. 그러나 다윈은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성직자를 준비하던 많은 학생들처럼 신앙에 대한 의심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공부 또한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학업을 간신히 마치게 된다. 그러다가 다윈은 지금의 다윈을 만든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데 1831년 다윈의 나이 23살에 해군이 남아메리카 해안을 침략하기 위해 몇 년간의 항해를 떠나는데 함장과 동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긴 항해 중 함장은 명령권 약화를 우려해 선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항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하여 함장의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의 추천을 받은 다윈은 목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 탐구를 하고 싶었고 이 항해는 자비를 들여서 승선해야 하는 만큼 집안이 부유해야 했다.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으며 비좁은 객실과 까다로운 함장을 상대하고 뱃멀미를 하는 등 힘든 항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항해 도중 여러 섬에서 멸종한 대형 포유류뼈와 희귀한 새, 식물 표본 등을 채취하고 박제하여 중간중간 육지에 도착할 때마다 영국 동료에게 보내었는데 그 표본들은 결국
메가테리움이라는 나무늘보의 친척으로 거대한 생물의 화석으로 밝혀지면서 이때부터 다윈이란 이름이 영국 과학협회에서 알려지게 되었고 다윈은 더욱 더 힘을 내어 채집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상이 창조론에 따른 대홍수 사건 때 바다가 갑자기 솟아올라 남아메리카 대륙을 뒤덮었고 물이 빠지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의 계단식 대지와 계곡을 남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때 다윈은 계곡 양측 높이 솟아오른 평원에 조개 껍데기와 자갈들을 발견하면서 다윈은 대홍수가 아닌 대륙이 바다 밑바닥에서 서서히 솟아올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항해 중에 큰 지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진이 있고 나서 바다와 땅의 경계선 위쪽에서 새로운 조개 껍데기 층을 발견하여 이로 인해 땅은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리고 그 후 비그로 항해의 절정인 갈라파고스 제도로 향하게 되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는 13개의 큰 섬과 6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섬들 간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여서 다른 섬의 종들과 자유로운 교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런데 다윈은 이 섬들마다 다른 등껍질 형태의 거북이가 산다는 것에 신기해했고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핀치 새들이 섬 주위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아하였다. 그리고 많은 산호의 딱딱한 골격이 딱딱한 껍질을 만드는 조류처럼 자라는 것을 보고 원시적으로 내려간다면 동물과 식물이 사실상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계속된 탐사 중 다윈이 수집한 표본들은 총 5,500여 종으로 모두 영국으로 보내졌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다윈의 이름이 영국 자연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으며 점점 다윈의 마음속에서 자연이 커다란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성직자의 꿈은 밀려나고 있었다. 드디어 5년간의 전세계 항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다윈의 마음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었고 다윈이 돌아온 영국의 당시 정치 상황은 주류였던 국교회파에서 장사꾼 무신론자가 이루고 있는 휘그당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시기였으며 영국에 도착한 다윈은 1837년 지질학회에서 칠레 해안은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다윈의 역사적인 학계의 데뷔였다. 땅이 솟아오른다는 다윈의 이론은 또 다른 질문들을 발생시켰는데 그것은 생물들의 멸종과 새로운 생물의 출현에 대한 질문이며 창조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하여 다윈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다윈은 영국에 돌아온 뒤 모든 채집물들을 각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는데 다윈이 잡은 여러 섬의 핀치새들이 사실은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핀치새가 변종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생물이 섬의 표류에 와서 육지와 차단되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새들은 변종의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종으로까지 보여졌다. 다윈은 이러한 사실들로 하여금 종의 기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지만 이 당시에 이런 신성모독적인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을 두려워한 다윈은 비밀스럽게 연구를 진행하여 아무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윈은 점점 더 유명해지며 곤충학회 부회장직을 맡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다윈을 자신들의 학회에 들어오게 하였지만 그 구성원들 모두가 진화론을 부도덕하고 위법한 것으로 혐오하는 고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윈은 꺼려하였다. 당시의 과학은 사람들에게 지상에서의 신분을 되새겨주는 한편 그들의 눈을 천국으로 향하게 해야 했지만 그러나 점점 더 다윈에게 있어 생명은 환경에 발맞추어 법칙에 따라 생겨난 것이 되고 있었다. 다윈은 점점 더 이 비밀스러운 생각을 메모에 써내려가며 생각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고 인간은 단지 조금 더 나은 짐승일 뿐이라면 인간의 정신적인 위험은 어떻게 되는가? 만일 인간이 스스로 진화해왔다면 신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덕적 의무라는 사회적 뼈대의 일부가 허물어지면 사회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다윈은 친구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다윈은 31살,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윗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윈가와 웨지우드가를 묶는 부에사슬의 한 개의 고리를 더하는 것으로 에마와 결혼하였는데, 다윈의 말에 따르면 에마는 천사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신앙심이 좋았기에 평생 믿음이 없는 다윈의 영생 문제를 놓고 괴로워했다. 다윈가와 웨지우드가는 이미 많은 사촌지 간의 결혼으로 얽혀 있었으며, 이렇게 지속되어 온 사촌 간의 결혼이 다윈과 다윈의 자식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사촌과의 근친 결혼이 이후에 다윈에게 알 수 없는 질병을 안겨주고 자식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장애아를 갖게 하였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자연 선택을 발견한 다윈이 결국은 자연에서 도태되어야 하는, 자연적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국교의 사회적 위상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 다윈은 이제 자신의 진화론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32살의 다윈은 벌써 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병약해져 가고 있었고, 평생 두통과 구토에 떨며 살았지만 다윈은 아주 많은 자식들을 갖게 되었고, 특히 첫 딸 애니를 무척 사랑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생기면서 더욱더 자신의 진화론을 밝힐 수 없었지만, 이런 와중에도 다윈은 자신의 항해 길을 책으로 펴내는 등 세계 과학계로 가는 입장권을 얻었고 높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다윈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진 동식물들이 수두룩했고, 지질학회의 부회장까지 임명되며 잘 나가던 중에 큰딸 애니가 9살 때 아프게 됐는데, 이것은 다윈의 유전적 결함의 병이 자식들에게도 나타난 것이었다. 모든 가능한 방법과 의사를 모셔와서 애니를 치료했지만 애니는 결국 죽게 되었고, 이때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은 다윈에게 있어 더 이상 약속된 부활도 기독교의 믿음도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다윈은 이때 자신의 기독교적 믿음에 종언을 구했다고 말했으며 믿지 않는 자로 완전히 돌아섰는데, 딸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며 연구로 시간을 보내던 중 마침내 점점 더 많은 진화론자들이 과학계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 드디어 다윈은 처음 진화론에 관한 비밀스러운 메모들을 쓰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책 종의 기원을 발표하게 된다. 종의 기원, 즉 진화론의 골자는 자연선택설이며, 생물의 어떤 종의 개체 간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만이 살아남고 부적합한 것은 멸망해 버린다는 견해였으며, 곧 개체 간의 경쟁이 항상 일어나고 자연의 힘으로 선택이 반복되는 결과 진화가 생긴다고 하는 설이었다. 책에 대한 첫 반응은 호의적이었는데, 많은 예약 주문이 들어왔고 책은 큰 성공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윈이 생명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암묵적인 말들을 적어놨기 때문이며, 물론 다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두려움 때문에 타협한 것이었다. 그러나 곧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에게서 항의 편지를 받았고, 그들은 다윈의 주장이 일부는 맞을지 몰라도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러나 많은 반대에도 점점 더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다윈을 지지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다윈주의라는 구호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영국 과학계를 정복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데, 1860년 옥스포드에서 국교회파와 다윈주의 학자들이 토론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고, 다윈의 이론으로 무장한 다윈주의자들이 승리하였다. 이렇게 세상에 엄청난 파장과 변화를 가져다준 다윈이었지만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달고 살았고, 학회에서 몇 분 동안 연설을 한 뒤에는 24시간 구토를 해야 했으며 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다윈의 건강과는 다르게 다윈의 진화론은 점점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뻗쳐나가기 시작했다. 6개 나라의 말로 번역되었고, 어디를 가든 자연학자들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논쟁을 벌였으며 왕에게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보수적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조차 다윈주의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실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제자들을 각계각층에 앉혔고, 자연선택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서 이제 세상은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고뇌하는 진화론자였던 다윈은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로 기억되게 되었다. 1882년
다윈은 가족들과 아내의 품에서 눈을 감았고 죽기 전 나는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소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다윈이 죽은 후에 그의 가족들은 다윈이 살았던 다운에 장사하고 싶었지만 진화론의 종교적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다윈주의자들은 뉴턴과 같은 최고의 위만 안장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주소원에 다윈을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사상가를 대주소원에 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미 국교의 팔을 밀어내고 과학계의 주류를 차지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말았다. 이렇게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한 인물이 대두소원에 뉴턴과 함께 묻히게 되었고, 이후 다윈의 진화론은 단지 자연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자연선택론을 언급하며 기득권층은 경제시장에서 경쟁하여 자연적으로 선택받은 유전자이기에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정치 사상으로도 이용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다윈의 진화론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물론 저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큰 중심을 이해하게 된 것은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